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죠. 앞에서 보는 자유권적 기본권, 이런 거는 소극적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거죠. 국가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국가는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거였다면, 이거는 사회국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라는 것이죠. 기초수급비를 요구한다 할지, 또는 장애가 있으신데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이럴 때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이 이러한 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죠.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 국가에 대해서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교육,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혼인의 자유와 모성 보유가 하는 권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34조가 바로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권리는 권리이면서 의무이죠. 근로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권리이면서 의무고요. 이거는 권리만 됩니다. 환경권도 권리이면서 의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관계를 보면,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법에 의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이지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사회적 기본권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죠.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산재보험법이랄지 이런 거 있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의료보험제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 되면서 노인복지, 그다음 아동복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노력해야 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노력한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복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가 있으신 장애,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이 있어야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창설되는 거예요. 법률이 없는데도 국가에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코로나19 사태처럼 정말 어렵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눠집니다. 인간다운 생활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 보호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은 중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그리고 법률에 보면은 중학교까지는 이제 바로 의무교육으로 두고 있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이걸 법률 유보라고 그래요. 법률이 정한 바에서 법률 유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이 네 가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원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되고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도 법률을 정하도록. 아무튼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는요, 이 법률에 의해서 창설되는 기본권이다. 이 내용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법률 이전에 그런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권적 기본권을 국가에서 침해하지 말라. 이게 소극적 권리라면 생존권적 기본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창설되는 것이고요. 법률에 의해서 바로 그만큼 인정이 되게 된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게. 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 권리란 근로라는 게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가서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것 근로 의무라고 될 수 있는데 이 근로 권리는 권리이면서 의무예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에 따라 근로 장소 내용을 선택하여 근로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근로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직업 훈련을 받는달지 이런 거 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적정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이 있잖아요. 최저임금법 때문에 이제 항상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되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져 있고 모든 국민은 근로 의무를 진다. 그래서 보면은 근로는 권리이면서 의무라는 거예요. 권리도 되고 의무도 되죠. 근로는. 자,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아무튼 의무도 법률을 정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는 권리이면서 의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정한다. 근로기준법이 있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되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죠. 근로기준법이랄지 여기에 보면은 연소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달지,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달지 이런 제한을 두고 있어요. 국가의 공자, 상위 공경, 전몰 공경은 유가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국가의 공자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잖아요. 공무원 가산점 제도가 있듯이 이 헌법상 근거가 있어요. 이에 대하여 국가의 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교육의 권리 그리고 근로 권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자, 근로자의 노동상권이 있습니다. 노동상권은 노동자는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용자하고 대등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평등하기 좀 어렵잖아요. 자, 결국에서 노동자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협상에서 잘못되게 되면 협상이 안 된다. 협상에서 결렬됐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은 파업 등을 하는 거죠. 파업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이 노동조합을 만든다. 이제 이거를 단결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협상을 한다. 단체 교섭권. 파업 등을 한다. 단체 행동권. 이렇게 이걸 근로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이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고, 단체 행동권은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실어줘서 근로자의 권익, 즉 가장 중요한 건 근로 조건 향상이죠. 근로 조건 향상. 근로 조건 향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한 근로 상권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악용하면 안 되죠. 근로 상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률로 노조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나오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나오죠. 여기 단결권이 나오는데 이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단결권이에요. 그럼 단체 교섭권은 뭐냐? 이제 사용자 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이제 단체 교섭권이죠. 단체 행동권은 뭐냐? 바로 말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단체 행동. 여기는 파업, 태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로자가 근로조건 유지, 아무튼 근로조건과 관련돼야 돼요. 정치적 파업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사용자에 대항하여 업무 정상성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 등을 하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행사되어야 이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은 근로상권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을 범위 벗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불법 파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헌법에서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어요. 공무원 노조가 됩니다. 다만 이제 경찰 등 일부 경우는 노동조합 자체를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는요, 이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되는데 단체행동권은 부정한 쪽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죠. 자, 넘어가 보시면 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무원도 법률이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법이 있거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은 없어요.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해서 거의 대부분 제한돼 있겠죠. 단체행동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제 법률로 들어가게 되면 노동법이라는 영역에서 다루어지지만 여기서는 헌법적 근거만 보는 겁니다. 자, 근로상권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권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특히 과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파괴 또는 환경 훼손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한 적이 있죠. 그 외에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환경권이라는 걸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죠. 환경이라는 것은 후세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보존을 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다음은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법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한다. 국가를 보장해야 된다.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이렇게 이걸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혼인, 가족생활, 모성 보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이제 해보면요.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헌법상 기본권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 국민이 갖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죠.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 이거죠.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이 있고 모든 국민은 평등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등도 이제 뭐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겠죠. 상대적 평등의 경우에는 합리적 이렇게 차별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포괄적인 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얘기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봤죠.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라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국가나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인신, 즉 생명과 신체에 대한 거죠. 생명권, 신체가 돼요. 근데 생명권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생명권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제 신체의 자유는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모든 기본권의 근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권을 인정하죠. 사생활이 있어요.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이기 때문에 거주 자유가 있고요. 주거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비밀이 있고요. 통신의 자유 이런 게 이제 사생활이죠. 내가 누구랑 연락하고 그다음에 비밀, 그다음 어디에 살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자유권적으로 여기 정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정신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양심, 종교,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 이게 이제 정신적인 거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직업과 재산이 있죠. 재산권과 직업 자유.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예요. 이게 자유권은
자유권은 소극적인 거죠. 자,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이 있죠. 정치라는 거는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 의원 선거. 공무 담임권이라는 게 뭐냐면 출마를 할 수 있어.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투표권이 있죠. 투표. 이게 정치적 기본권이죠. 그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청구권. 청구권은 뭔가를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청원이고요. 청원. 그다음에 재판 청구가 있죠. 그다음에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어요.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지금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 무죄가 나왔다 이거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이랬을 때 이 중간에 구속된 기간이 있죠. 이거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죠. 국가 배상이 있고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등을 했을 때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어요. 이거는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자가 이제 돈이 없달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어요. 자, 가장 기본 인간다운 생활권이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권리, 노동 상권, 환경권, 그다음에 혼인의 자유와 모성 보호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죠. 자, 그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하면 이제 국민이 국가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자,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 기본과 더불어 국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38조에는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죠. 39조에서는 국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1조 2항에서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여기에 이제 보시면 교육은 권리이면서 의무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2항은 근로 의무가 있어요. 근로 의무. 근로 의무. 자, 그러면 이 교육과 근로는 권리인과 동시에 의무죠.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와 관련 있습니다. 재산권도 권리였는데 의무적인 조항이 있다는 거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 적합하게 하라는 거죠. 자기의 재산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 보존 의무가 있어요. 그럼 뭐요? 환경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인 거죠. 환경이라는 거. 그럼 권리이면서 의무인 게 교육, 근로, 환경, 재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권리이면서 의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권, 근로권리, 교육받을 권리, 재산권은 기본권인과 동시에 의무 성격을 갖고 있다. 자, 부부간의 부양 의무나 정조 의무는 민법상 의무지 헌법상 의무는 아니에요. 이것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제 국민에 대한 내용을 봤다면요, 이제는 통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가라는 것은요, 국가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국가는 법인이에요. 국가 기관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이거를 통치 구조라고 그래요. 통치 구조. 국가 기관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통치 구조라고 한다. 지금은 이제 앞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봤죠. 국민은 자유권적 기본권, 뭐 포괄적 기본권이 있었죠.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생존권적 기본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통치 구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통치 구조 원리인데 국가 구조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구성 원리예요.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로서 권력 분립 원리가 있죠. 뭐 권력 분립이라는 게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몽테스키가 지금 3권 분립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 주권 원리는 뭐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는 바로 국민 주권 원리고요. 대의제 원리라는 게 뭐냐면 대표를 뽑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사사건건이 국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으면 임기 중에는 재량을 주죠. 이 대표로서. 이런 걸 대의제라고 합니다. 결국 통치 구조는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권력 분립부터 보면은 권력 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를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가 2권 분립을 주장했었고 몽테스키가 3권 분립을 주장했던 거죠. 과거에는 군주, 왕에게 권력이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부패하게 되더라.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를 맞추게 하자. 이게 이제 바로 권력 분립이거든요.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서 상호 간의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자. 이게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자라는 시스템이 바로 권력 분립이죠. 통치구조 구성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몽테스키가 주장했던 입법부,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졌는데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입법은 국회라는 곳에, 행정은 정부에 속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 있죠. 법원은 이제 법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주권주의예요. 이제 국민이 주인이죠. 군주 주권이 아니라 국민 주권입니다. 국가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의 주권은 바로 국민이 가진다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바로 국민에 있다는 거죠. 국민 투표, 선거를 통해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대의제를 보면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에는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에서 매사에 국민들이 다 참여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죠. 수천만 명이 다 이렇게 매사에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통치구조. 이게 이제 대의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대의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간접 민주주의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통치 구조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제 정부 형태.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형태로 국가 권력과 국가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부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나누죠. 일단 그러면 권력 분립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죠. 미국식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게 의원 내각제라는 게 있어요. 의원 내각제.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를 대통령제라고 그래요.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가 이제 집행이 되겠죠. 국무위원은 뭐 보통 장관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의원 내각제는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이 있습니다. 내각 중심의 국정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보면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통령을. 근데 의원 내각제는 수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각이 있는데, 이제 내각을 의회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르죠. 국정 운영이 내각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내각은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자, 넘어 보시면, 자,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제와 이제 의원 내각제는 어떤 것이냐? 대통령제는요, 입법부, 집행부 상호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잖아요. 국회와 정부, 집행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겸직하면 안 돼요. 각각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각각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별도로 구성하잖아요. 이게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그래서 집행부 이론적 구성이다.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로서 지위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행정부를 통할하고, 그리고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의원 내각제는 뭐냐? 입법부와 집행부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독립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거죠.
집행부장인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되는 거죠. 수상에 의해 인선되는 강요들이 이제 구체적인 또 업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 입법부가 상호의존하죠. 집행부 이원적 구조다. 대통령과 내각, 대통령이 있고요. 내각은 두 기구로 구성이 됩니다. 이원적 구조예요.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 국가 원수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여왕. 이런 것처럼 이게 명목상 국가 원수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이 갖고 있죠. 내각은 의회가 구성하고요. 입법부와 집행부 상호 견제, 이 의회의 내각에 대한 내각 불신임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각은 의회에 대한 해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예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또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게 되면 이제 해산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요. 일부가 이제 의원 내각제를 바꾸자 또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요. 자, 그러면 대통령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자,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재직하기 때문에 안정돼 있어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의회가 대통령은 나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탄핵 소추라는 걸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탄핵이 잘 안 되죠. 법률안 거부권 행사인데 이게 의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의회의 다수파의 횡포 졸속입법을 방지하는 장점이죠. 대신에 대통령은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전에 군부 독재가 바로 여기 있고요. 집행부와 의회 대립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제로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게 안티를 걸면서 공회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의원 내각제는 어떤 장점이냐? 그러니까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죠. 같이 의회가.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자기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계속 정부 탓만 하죠. 의회와 내각이 대립되는 경우에 내각 불신임 의견이나 의회 해산 정치적 대립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신속하게 해결되지만 위험하죠. 의회를 해산해버리면. 그래서 보면 단점은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에 전국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내각이 원내 다수당을 제외해서 다수 횡포를 또 자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의원 내각적인 요소를 계속 가미를 하고 있는데요.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요소로서야 법률안 거부권 아셔야 돼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예요. 앞에서도 봤지만. 그다음에 집행부가 일원화돼 있어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수와 행정부 수반이죠.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죠. 그럼 탄핵 소추는 바로 이게 대통령제적 요소예요. 그 국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의회 해산이랄지 이런 거 또는 내각 불신임 거 이런 거 없죠. 대통령을 불신임하거나 대통령 국회 해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요소예요.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적 요소는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적 요소고요. 국회의 동의권 주고요. 국무총리 동의권.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겸직 가능하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죠. 자, 국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해임 건의는 바로 해임 건의지 해임 의결은 아니에요. 해임 바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의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어요. 자, 정부 구성원에 대한 국회 출석 답변 요구권. 그다음에 국회 이 대통령 결선 투표권이 있습니다. 국민 투표를 했는데 동수가 나왔다. 이랬을 때 결선 투표권을 국회에서 갖고 있어요. 국무회의제와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제. 이제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제라고 해서 이제 이거 거기에 결재를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이 여기 있어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의원 내각적 요소죠. 우리는 대통령제에 이러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국회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